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싱글의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긴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저의 이혼 사연을 들려드릴까 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요즘에도 저런 시모가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아마 많으실 걸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제 전 시모 같은 유형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 사유 중에 둘 사이의 문제도 있지만 고부 갈등이나 시가 식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저는 약 1년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저를 대하는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3년 만에 내 집 마련까지 했지만 다 싫다고 하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기에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죠. 물론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처신을 제대로 못한 전 남편에게 가장 큰 원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후회한 건 누군지 짐작하시겠죠?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 짧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제 전 시어머니는 정말 특이한 분이셨어요. 남자보다 더 가부장적이고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죠. 여자이면서도 같은 여자인 며느리인 저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시집 와서 시아주버님 내외보다 시댁 일을 더 많이 해야 했던 제가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한 번은 차례상을 차리고 하도 힘들어 허리를 좀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쉬고 있는 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으셨나 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며느리는 말이야. 손발이 제일 부지런해야 해. 나 때는 말이야. 시어른 앞에서 앉아있지도 못했어. 너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시 시댁에 와야 하는 거다. 순간 너무 황당했지만 꾹 참으며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도 참 요즘 시대는 조금 달라졌잖아요, 어머니. 며느리도 한 가족인데요. 그리고 저 혼자 제사 준비한 거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오지도 않으신 형님한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왜 저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저 잠깐 쉬는 게 그렇게 보기 싫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리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큰애는 돈 벌잖아, 돈. 노는 애 없이 홀가분한 몸인데 네 형님네는 애를 둘이나 키우면서 일까지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너 시집 오기 전에 큰애가 전부 했던 거다. 너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둘째 며느리가 어디서 이런 말을 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어디 시어머니는 앉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허리 두드리면서 누워있는 거냐? 그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여자이면서도 며느리를 사람 대접조차 하지 않는 그 태도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갓 시집 온 터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내가 지금 뭘 당한 건가 싶어 어리둥절했었죠. 뭐 어찌됐건 여기까지도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려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번 며느리인 저 인격을 무시하는 말도 참고 넘어갔어요. 며느리 둘 다 홀대하는 게 아니라 유독 둘째 며느리인 저만 티나게 홀대하고 제 앞에서는 아들아들 하시면서 막상 두 아들 중에서는 장남만 챙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저는 자식 차별하는 부모는 말로만 들었지 내가 그런 집에 시집갔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시모는요, 아주 대놓고 장난만 챙기는 분이셨어요. 시숙님,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형이죠. 그분은 집에서 귀한 존재였어요. 어릴 적부터 뭐든지 우선이었다고 연애할 때 남편에게 얼핏 듣기는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에도 그 차별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가 장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건 장남에게만 주고 싶고 안 좋은 건 둘째 아들에게 감당하게 하는 것이 시어머니 뜻이었나 봅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시모는 우리 부부에게 형과 비교해 희생을 요구하고 심지어 효도를 더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시숙님은 바쁘다면서 집안 행사에는 거의 신경도 안 쓰셨고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고 대신 우리 부부가 집안일이며 시모를 챙기는 모든 걸 떠맡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명절 때마다 제가 차례 준비를 다 해야 했고요. 그런데 시숙님은 형님과 함께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얼굴 한번 비추고 끝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저번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는데 매번 차례상을 다 차려놓으면 그때야 오셔서는 차려놓은 차례상에 절만 하고 음복만 하고 나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더라고요. 물론 형님이야 저랑 같이 뒷정리를 하긴 했지만 장남이 그런 모습을 보며 참다 남편에게 형과 얘기 좀 해서 형제간 감당할 몫을 좀 나누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왜 우리가 다 해야 해?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일찍 와서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알겠어. 근데 여보, 내가 형한테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 당신 알잖아. 우리 형 가뜩이나 사업 때문에 바쁜데 말했다가 괜히 불벼락 맞으면 어쩌라고. 남편이 주저하며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뭐? 당신 형이 무서워서 말도 못해? 그럼 나보고 매번 집안 행사니 뭐니 계속 혼자 감당하라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남편은 눈치를 보며 머리를 극적이기만 했어요. 당신이 당분간 그냥 좀 참아. 어머니가 원래 형을 아버지 대신으로 생각하고 챙기잖아.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애 낳으면 조금은 봐주시겠지 뭐. 뭐? 그럼 우리 사이에 애가 안 생기면 나는 당신네 집에서 평생 이렇게 종년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야? 당신 어머니는 왜 당신이랑 나는 이렇게 홀대하시는 건데? 아주버님한테는 다 퍼주기만 하시고 우린 받은 것도 없잖아. 그럼 아주버님이 우리보다 더 어머니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당최 내가 납득이 안 가서 그래. 당신 잘 생각해봐.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봤자 어차피 어머니가 기댈 곳은 형이야, 형. 뭐 나중에 어머니 기운 다 빠지시면 우리한테 같이 살자고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제발 그때까지는 참아주라.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을 붙잡고 대화하는 것조차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어머니도 장남에게 기대실 거라며 우리는 적당히 맞춰드리고 참아주자는 남편은 시숙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 결국 모든 부담은 제 몫으로 돌아왔죠. 제 속만 썩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떠올려 보면 결혼 전부터 이상한 조짐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설마 하면서 믿고 싶지 않아 외면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그때 시아주버님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집안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 그러니까 시아주버님 부부가 마치 집안의 가장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형님은 거의 어머니 눈치도 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두 분은 특별 대우를 받는 게 확연히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형님보다 본인 몸을 더 바삐 움직이시면서 저에게 들으라는 듯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 부부는 뭐든 최고야.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무조건 네 형님이 하는 것 보고 배워라. 이렇게 아이도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하는 데다 돈도 잘 버는 야무진 며느리야. 이렇게 해주니 장남 체면이 딱 서고 서로 잔소리할 일 없다. 내 말 잘 새겨들어.
그때야 결혼 전이니 뭘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저는 어머니 말을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보니 어머니는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를 떠받드는 것뿐만 아니라 외려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둘째인 남편과 저에게는 결혼하면 집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잔뜩 의무사항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니 말을 들으며 저는 멍청하게도 내가 시집가는 집안이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 하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식사 후에도 형님 부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인사드리러 간 저와 남편이 설거지를 하게 되니 뭔가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표정이 안 좋아지자 남편이 멋쩍어하며 우리 어머니 스타일이 원래 그렇다며 애써 웃으며 넘겼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조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제 결혼 생활은 달랐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답은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는 장남 부부는 귀한 손님, 둘째 부부는 그저 손발처럼 여겨졌던 거죠. 물론 처음 결혼했을 때 초기에는 시어머니는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근거리에 살았지만 아주버님 내와 큰 갈등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편에는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은 형제라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저는 며느리 입장에서 형님과 비교해 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 행사가 있어서 모이기만 하면 부하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종종걸음치며 일을 하는데 형님이 뭘 하려고 들면 어머니는 만류하셨죠.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예, 일할 사람 있는데 네가 왜 나서? 아서라, 둘째가 배워야 하는 일이니까 그냥 놔둬. 너 애도 보고 일도 해야 하는데 행여나 손 다칠라. 부엌에 근처도 오지 말어. 아유, 어머니도 참. 그래도 동서 혼자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어요. 원래는 제가 진두지휘해야 하는 건데 면이 안 서네요. 나중에 나 죽으면 그때나 해라. 뒤치다거리는 둘째들어 하라 하고 너는 가서 애나 봐라. 그래요, 형님. 별것도 없는데요, 뭐. 제가 치울 테니 가서 쉬고 계세요. 그럼 여우 같은 형님은 적당히 빼는 척하고는 조카들과 거실에 앉아 TV만 보며 웃고 떠들며 과일까지 제가 깎아다가 바치곤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도 처음에만 저를 돕는 신용만 했지 똑같았다는 겁니다. 저를 돕기는커녕 그 틈에 앉아서 혼자 과일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툭 치며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머니는 저를 노엽게 보시면서 왜 남편을 부려먹냐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러니 매번 저는 시댁에 가면 식모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장남이 왕이고 둘째인 남편과 며느리인 저는 시아주버님 내외를 떠받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갈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도 시댁에 자주 가는 게 아니니 그냥 참아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명절이며 제사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갈수록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기분 나쁜 건 저희 부부도 맞벌이였지만 시어머니는 늘 저희를 시아주버님 내외보다 편하게 돈 벌고 사는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월급쟁이잖아.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사는 게 얼마나 편하니? 너희 형네는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니들이 형 생각해서 조금 배려하고 양보해라. 돈 들어갈 때가 형네보다 적으니 얼마나 여유 있고 좋으냐? 그런 어머니 말에 남편은 또 알겠다고 받아치니 속이 뒤집힐 노릇이었죠. 알았어요, 엄마. 엄마 용돈은 우리 형네보다 좀 더 부담할 테니까 필요할 때 말씀하세요. 그럼 그래야지. 네 형이 쓰러지면 우리 집은 다 망하는 거야. 늘 형이 잘되게 신경 써야 한다. 제가 중간에서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니 저런 말을 듣고 나면 늘 억울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벌고 있는데 왜 어머니는 우리가 쉽게 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둘 다 맞벌이 하느라 얼마나 고생인데 우리는 뭐 돈 벌어서 다 저축만 하는 줄 아시나? 대출에 생활비도 만만치 않다는 걸 왜 모르셔? 당신은 왜 매번 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퍼준다는 소리만 하는 건데?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뭐 어머니 생각에 그러신 걸 어쩌겠어. 솔직히 형네는 사업하니까 가끔 사정이 힘들고 그럴 때도 있잖아. 조카들 키우는데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러니 애 없는 우리 부부보다야 형을 어머니가 좀 더 신경 쓰시는 거잖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이 말을 들으니 더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사업하는 시숙님 부부가 힘들다고 하시며 우리 부부는 그에 비해 편하게 산다고 단정 지으셨어요. 형님은 어려운 며느리라고 감싸기만 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돈도 그럭저럭 잘 버니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옷도 구색 맞춰 잘 입고 다니시는데 시숙네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사업하느라 힘든 큰아들에게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 부부에게는 매번 뭔가를 바라기만 하셨습니다. 가령 효도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걸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억지로 받으려 요구하시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은 명절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유, 다른 집 아들은 말이야. 자기 엄마한테 명품 가방도 사주고 모피코트도 사준다는데 너희는 아직도 이런 걸 하나 안 해줘? 결혼한 지가 몇 년이냐? 니들 자리 잡으라고 결혼할 때 뭐 하나 제대로 안 해와도 아무 소리 안 했건만. 너는 어쩜 이리 둔탱이 같이구니? 저는 어머니 말에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웃기만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웃고 있는 거야? 내 말은 너희는 이제 맞벌이면서 집도 샀고 살만 하잖아. 너희가 이럴 때 나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네 형은 요즘 아주 고전을 하고 있다잖아. 남편이 그때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것저것 갖고 생활하느라 아직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뭐든 원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셨죠. 참나. 내 아들 며느리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을까? 내 생일이 다음 달인 건 알고 있니? 니들 결혼하고 나서 나 언제 한번 여행 보내준 적 있나 잘 생각해봐라. 이럴 때 여행 한 번이라도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너무 속 보이시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한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면서 왜 우리한테만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야?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 둘째 아들이 버는 돈은 뭐 돈도 아닌가? 왜 매번 우리한테만 효도를 바라신대? 하지만 제 말에 남편은 어이없게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어머니 마음이 그런 거겠지. 사업하는 형네는 힘들잖아. 우리 정도면 해드릴 수 있는데 왜 그리 속 좁게 굴어 당신?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니까 형제끼리 효도도 비슷하게 하자는 거야. 아주버님네는 왜 매번 우리가 어머니한테 다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냥 어머니 생각대로 하자는 남편 때문에 무력감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냥 시어머니의 기준에서 저와 남편은 늘 시댁에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저 몰래 저지른 일 때문에 부부싸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상의도 없이 어머니 명품 가방을 사드린다며 결제해놓고 카드값이 부족하다고 저에게 모자란 카드값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부로 갚으면 된다고 태연히 말하는데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당신 마음대로 나랑 상의도 없이 사드린 거니 당신이 감당해야지. 왜 나한테 손을 벌리는 건데? 아이,
상해 못한 건 미안해. 어머니가 요즘 다른 집 아들 얘기하시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셔서 그냥 한번 맘먹고 사드린 거야. 형도 요즘 사정이 안 좋은지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우울하다고 하시니까 다른 데 가서 아들 자랑 좀 하시라고 해드렸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맘먹고 사드렸다고? 당신은 매번 이런 식이더라. 이렇게 한번 목돈 긁어놓고 우리 카드값에 몇 달 동안 발목 잡을 거라는 건 생각 안 해? 왜 이런 걸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저지르는 건데? 남편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형네는 어렵다고 뭐 바라기 힘들다 하시는데 우리라도 이렇게 챙겨야 하지 않겠어? 이건 당연히 해야 할 효도야. 당신도 친정이 이만큼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나는 뭐 친정이 안 하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당신이 효도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왜 매번 우리만이냐고. 그리고 아주버님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뭐 여유 있는 줄 알아?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어요. 당신도 참 이해 좀 해달라니까 너무한다. 그래도 우리가 형네보다는 낫잖아. 우리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큰돈 들어갈 일도 없는데 그냥 좀 넘어가자. 저는 기가 막혀서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뭘 모른다. 이 집에서 돈 계산하고 허덕이는 건 항상 나야. 당신은 그냥 어머니 눈치 보느라 카드 긁고 끝이잖아. 갚는 건 내가 해야 하는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야. 매번 이런 식이면 나도 못 참아. 싸움 끝에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시큰둥하게 침묵했지만 그날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저와 이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며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3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요. 주변에서도 벌써 집을 장만했냐며 부러워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건 거의 제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 이름으로 넣은 청약이었고 집장만을 위해 재정을 철저히 관리했던 것도 다 저였어요. 계약금과 잔금을 마련하라고 야근까지 하면서 고생했으니까요. 남편은 그저 좋겠다는 말만 했던 사람이었고요. 뭐 금전적으로 도움이라면 같이 대출이자를 반반 부담해 주었던 것 정도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어머니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 드리겠다며 아들이 마련했다는 말로 허풍을 떨었습니다. 형도 힘든데 자기라도 잘 사는 모습 보여서 어머니 마음의 짐을 덜고 싶다나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말만 듣고는 며느리 명의 집인 줄도 모르고 마치 아들이 잘나서 모든 걸 해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제가 집 마련하고 가족들 초대했을 때는 아들 집이라면서 온 집구석을 쓰다듬고 돌아다니시더니만 저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 덕에 집도 빨리 장만해서 얼마나 좋아? 너는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와서 땡 잡보는 거 다름없지 뭐냐. 안 그러니? 이렇게 빨리 집 장만하는 경우가 뭐 흔한 줄 알아? 다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아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저는 차마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속이 타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어머니를 소극적으로 말릴 뿐이었죠. 아유, 엄마, 뭘 모르시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랑 내가 고생해서 같이 마련한 집인데요. 이 사람 덕도 있어요, 엄마. 얘는 네 마누라 턱없드는 말 할까봐 그러는 거냐? 어찌됐건 집안에 가장이 잘하니까 이런 경사가 있는 거야. 엄마 생각은 그래. 저는 두 부자 앞에서 떨떠름한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만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결혼했으면 그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저라고 생각했으니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던 저에게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황당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시아주버님의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시숙님 부부의 고생을 걱정하시면서 슬슬 저희 부부에게 금전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셨죠. 뭐겠습니까? 아주버님이 힘드니 사업자금 할 돈을 좀 보태달라는 요구셨습니다. 물론 남편을 통해 얘기를 하면 늘 제가 거절했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었죠. 그런데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놓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얘기 들었지? 지금 큰애네가 많이 어렵대. 형제끼리 이런 때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가족 이런 게 뭐야? 어려울 때 도와줘야 가족 아니겠니? 내가 오죽하면 너 직접 보고 얘기하려고 왔다. 내가 긴 말 안 하마. 여윳돈 있으면 네가 사업자금 좀 보태줄 수 없겠니? 올 게 왔구나 싶었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야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맞벌이에도 지금 집 대출금 갚느라 빠듯한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해요. 제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는 화난 얼굴로 남편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얘 성우야, 너는 네 형제된 도리로 도와줘야지. 네 마누라가 저리 돈줄을 쥐고 싫다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엄마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겠니? 남편은 어머니 말에 제 눈치만 볼 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반응이었죠. 큰 소리칠 입장이 아니니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아까 우리 어머님 말에 단칼에 거절했어? 그냥 많은 돈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당신 돈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없다고 딱 잡았다니까 너무 서운하더라. 우리 어머니는 뭐 며느리 불러 앉혀놓고 아쉬운 소리 하고 싶었겠냐고.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지금 대출금에 생활비를 허덕이는 건 안 보이고 형 사업 돕는 게 우선이라는 거야? 미안하지만 돈 보태주는 건 절대 안 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받을 기약도 없이 드릴 순 없어.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부탁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있어. 형제 사이에 이 정도도 안 돕고 살면 이게 가족이냐고. 자기 형은 가족이고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건지. 남편에게 이미 저는 가족이 아닌 듯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힘이 빠지면서 더는 남편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직접 반박하지 못하고 잠좋고 앉아있던 제 모습이 지금도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어쩐 일인지 우리 부부와 시아주버님 가족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으셨어요. 남편도 옆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동안 큰애네가 힘들다는 건 들었으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근데 어쩌겠니? 다들 현금은 없다고 하고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내가 고심 끝에 이 집을 팔았다. 미리 말하지만 집 한 돈은 큰애에게 줄 거야.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법이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는데 내가 어찌 두고만 보겠니? 내가 큰맘 먹고 결정한 거니 다들 그런 줄 알아라. 아주버님 내외는 집 한 돈을 시어머니가 준다고 하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죠. 하지만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건 어머니가 집 처분한 돈을 아주버님에게 준다고 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돈이야 솔직히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집을 팔고 난 후 대체 어디서 사시겠다는 건지 너무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어머니 결정이니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큰 결정을 하시기 전에 상의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하며 옆을 쓱 보니 남편이 어머니와 이미 다 얘기한 듯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랑 뭘 상의해? 도움 청했을 때도 돈 없다고 딱 잘라 말한 너한테 무슨 상의를 하겠니?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한테 내 돈 주는데 며느리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니? 참나 기가 막혀. 저는 당황했지만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집을 팔고 나면 어머니는 어디서 사실 생각이세요? 설마 어머니 지내실 거처 마련할 돈까지 아주버님께 다 드린 건 아니죠? 어디 전세라도 얻으시려면 꽤나 돈이 많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해야 하니? 아들이 집 있는데? 니들 집에서 살면 되지. 너희는 방도 많고 나도 너희랑 같이 살면 안락하게 지낼 수 있잖아. 너희는 젊으니까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는 나 오갈 데 없는데 설마 따로 살 생각이었어? 저는 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우리와 합가하겠다는 말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합가 말이 나오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럴 계획도 없고요. 저희랑 합가할 생각이셨으면 적어도 집 팔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상의는 하셨어야죠. 갑자기 합가라뇨. 저는 싫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갑자기 길길이 날뛰며 극대노하셨습니다. 뭐? 같이 살 생각이 없다고?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아들을 집에서 얹혀 살면서 남편 부모를 나 몰라라 한다는 거니? 내가 아들이랑 살겠다는데 네가 왜 싫어? 네 생각은 필요 없으니 그런 줄 알아. 어머니, 감히 그런 소리라뇨. 제가 왜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죠? 저는 남편이랑 살려고 결혼했지 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요? 뭐? 이 건방진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뭔데 우리 집안 형제들 우애를 다 망치고 모자 사이까지 갈라놓으려고 들어? 어디서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구는 거야? 당장 이혼해. 네가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 긴 말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심지어 어머니는 저에게 이혼하고 집을 나가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정색하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희 부부 문제에 어머니가 이혼까지 언급하실 권리는 없으세요. 저희가 왜 어머니 요구 때문에 가정을 깨야 하죠? 가정? 너만 살겠다는 게 가정을 지킨다는 거야? 우리 집안 창남이 잘 되는 게 진짜 가정을 지키는 길이야. 너 같은 버릇없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서 필요 없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혼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하고 분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는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네요.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안 하셔도 이혼할 생각이었거든요. 당장에 이 인간하고 이혼해서 이 썩을 놈의 집안하고 완전히 인연 끊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아주버님 내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말릴 생각조차 없었죠. 오히려 속으로는 제가 이혼하면 어머니가 완전히 둘째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될 거라고 좋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서 어머니의 폭언을 모두 감당해야 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달래려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제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좀 흥분하셔서 그런 거잖아. 차분히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엄마도 좀 그만하세요.
저희도 상황이 있는 건데 집사람하고 의논도 안 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겠냐고요. 대한민국에 그런 며느리 없어요, 엄마.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이놈아. 네 형이 힘들다는데 뭐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네 마누라 설득 하나 못해서 이 사달을 내냐? 엄마가 집까지 팔게 만들어? 너도 마누라 눈치 보고 살 거면 그냥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네가 하실 게 뭐가 있어? 집도 있고 차 있고 직장 있잖아. 전현이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어머니 입에서 저를 향한 비속어까지 들으니 그 난리 부르스 속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딱 한마디 하고 그 집안을 나와버렸어요. 당신도 똑똑히 들어.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잖아. 우리 어머니 말대로 갈라서자. 애도 없는데 시간 끌지 말고 깔끔하게 도장 찍고 헤어져. 내가 서류 보낼 테니 당신은 집에 올 생각하지 마. 그날 저는 집을 나와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사정사정하며 저에게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 생각은 죽어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나 아니면 어머니 둘 중 하나 선택해. 뭐야? 나야 어머니야. 그런데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확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기다릴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내며 말했죠. 그럼 답은 정해진 거네. 여기 이혼 서류에 사인해. 아이도 없었던 우리 부부는 짧은 숙려 기간을 거친 후 협의 이혼으로 부부 2년을 끝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이 모든 것이 결국 이혼이라는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집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주고 친정 근처에서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새 출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 집중하며 조금씩 제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떠오를 때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결국 저는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 방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라기보다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느꼈던 억울함과 진심을 시모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시어머니가 절대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제 명의로 된 집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 과정에서도 그 집이 저의 명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시댁 사람들은 저희 집이 남편의 능력 덕분에 마련된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남편이 집을 제 발로 나갔으니 아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선물과 함께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혼한 후에 우리 집에 대해 궁금해하실까봐 등기부 등본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어머니께서 알 리 없겠지만 이제라도 이 사실을 아시고 제가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챙기신 장남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네요. 이제 효도는 그 아들에게 받으세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등기부 등본을 보시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주가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고 남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보낸 소포를 받았는지 전 시모는 줄기차게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전 시모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할 말도 더 이상 없었고요. 전 시모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내거나 아니면 빌거나 둘 중 하나겠지만 이미 끝난 부부 사이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낸 등기부 등본을 본 시어머니는 며칠 후 결국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 시모 얼굴은
한없이 수척해 보였고 문 앞에서 절 보자마자 두 손을 모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찾아온 사람을 내칠 순 없으니 일단 왜 왔는지 용건을 묻긴 했습니다. 어머,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저는 할 말도 없는데 굳이 무슨 말 하시겠다고 오신 거죠? 그 말에 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얘, 내 연락은 왜 안 받는 거니? 내가 사과하려고 몇 번이고 전화를 했는데. 일단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구나.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어. 그 말을 듣고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오신 건 집 등기부를 보고 아차 싶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넋두리하듯 털어놓았어요. 저는 전 시모로부터 이혼 후 상황을 듣고 나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이혼 후에 남편과 함께 급히 월세를 얻어 같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등기부 등본을 보고 자신들이 살던 집이 남편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겠죠. 더욱이 시아주버님에게 큰 돈을 줬지만 그의 사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 돈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시아주버님 부부는 그 이후로 시어머니를 외면하고 연락도 끊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와서 그런 말씀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 덕분에 제 결혼 생활을 망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혼한 건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아쉬운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겠죠. 그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애원하듯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봐줘라. 너 없으니 우리 집이 엉망이야. 네가 다시 돌아와주면 내가 진짜 잘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마. 떠받든 자식도 돈 앞에서는 다 필요 없더구나. 네가 나를 얼마나 잘했는지도 내가 그때 알았어.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아들하고 남남이에요. 다시 돌아와 달라니요. 제가 돌아가서 뭘 하라는 거죠? 그동안 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세요? 이제 와서 후회하신다니 참 씁쓸하네요. 어머니의 후회는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니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말했어요. 너라도 있어야 우리 집이 살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 생각을 해봐라. 우리 둘째 아들까지 인생 망치게 둘 순 없어. 저는 담담히 문을 닫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엮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챙기시던 장남 내외와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아들 인생 망친 건 다름 아닌 어머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전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얼굴을 뒤로하고 조용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뒤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다시 어머니와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가볍고 홀가분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다행히 전 시모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에게 단단히 당부를 해둔 탓이겠죠. 지금은 제 오피스텔에서 혼자만의 삶을 누리며 직장 생활도 안정되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집안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희생을 하며 몇 년의 시간을 허비했는지 참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을 들으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부당한 요구와 고통이 숨겨져 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해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행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 희생만 한다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될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 용기가 때로는 삶의 전환점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혼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번 하고 보니 어려울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하고 몇 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지만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의 사연을 부끄럽지만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이혼 사연을 통해 기혼이신 우리 구독자님들도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결국 가정도 행복하지 않는 법이랍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